네, 더 스퀘어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이라는 남자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입니다. 그는 더 스퀘어라는 새로운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앤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도 모를 말로 얼버무리게 되죠. 다음날 크리스티안은 출근을 하게 되는데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안은 소매치기범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받기 위해 그곳의 모든 집에 협박 편지를 돌리게 됩니다. 이후 핸드폰과 돈이 들어있는 지갑은 돌려받았지만 한 소년이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 사과를 하라는 항의를 받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티안은 홍보대행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논란이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 큐레이터 자리를 내놓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크리스티안에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문제에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더 스퀘어라고 하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갖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 예술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관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큐레이터가 그 예술 작품대로 살지 못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라고 보면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순서가 되겠죠. 네. 일단 스웨덴의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예요. 똑똑해야 되고 돈도 있고 자녀도 2명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도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에서 이 사람의 개성을 묘사하는 순서를 보면은 네. 미국인과의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허세레스한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 영화는 스웨덴 영화인데 이 사람은 덴마크어를 해. 근데 덴마크어하고 스웨덴어는 근연관계에 있는 언어긴 하지만 그렇게 비슷하지 않거든? 소통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사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다들 알아듣는 척만 할 뿐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인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 스웨덴 사회니까 교양이 있고 열려있고 똘레란떼한 공간이니까 똘레랑 또 덴마크어 정도는 알아들어야 스웨덴인이지 뭐 그런 거잖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의 허영심도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의 개성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표리부동한 엘리트 지식인의 면모가 드러나고요. 그쵸. 사실은 좀 피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디자인된 감이 있지. 보면 여자 기자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고 화장실에서 자기 최면 넣듯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잠을 자죠. 잠 잔 다음에 본인이 사정한 콘돔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죠. 왜 자기 방어를 하려는. 왜 콘돔을 주지 않느냐 하면 결국은 그 정액을 그 여자가 가져다가 임신을 한 다음에 자신에게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과 공포가 있는 거지. 그렇죠. 난 스웨덴의 선비인데. 난 유명인인데 그리고 이런 년에게 발목 잡힐 수 없어 뭐 이런 거지. 그쵸. 그래서 여자가 당연히 질타를 합니다. 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고. 그쵸. 족도 없는 놈이. 네. 그리고 이 여자하고의 관계에서 또 재밌는 게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여자하고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은 이 여자가 등 뒤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크게 놀라죠. 여기서 이 사람이 등 뒤를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아주 가까이 있었잖아. 근데 자기 등잔밑도 못 보는 거지. 그리고서 여자와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순간에 부하 직원이 개입을 합니다. 예술품을 청소가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 그때 그 부하 직원이 대화를 하는데 꺼리죠. 왜냐하면 크리스티안 옆에는 미국 기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귀에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 근데 크리스티안은 그거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미국인이니까 스웨덴어를 못 알아듣는다.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유럽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또 나오죠. 미국 놈들은 무식해서 우리말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것이 함축이 돼 있는 거거든 이거 그쵸. 분명히.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미국 여자를 개무시하고서 예술품을 요식적으로 수리할 그런 계획을 짠 다음에 다시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화는 나는 너를 정복해서 만족스럽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아주 양남충스러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기대를 아주 정확하게 충족시키죠. 저런 놈은 번지르르한 척하고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 족도 없는 게 아닐까? 난 기대를 사람들은 하잖아. 그리고 그걸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인물이지. 네. 그 점에서 사실 깊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깊이가 없는 것도 맞는데 이 설계 자체를 깊이 있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하면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캐릭터거든. 그쵸. 어. 이 사람의 좀 이질적인 부분 하나를 또 이야기하면은 박물관에서 클럽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면서 놀잖아요. 그러다가 왕궁에 열쇠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놀자 하는데 막상 거기 가서 고풍스러운 클래식 음악을 자기가 연주를 하잖아요. 막상 전에는 클럽 음악으로 자기 몸을 흠뻑 취하던 사람이 막상 거기 왕궁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 하면서 아 얘네들이 이런 음악도 모르고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 떠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허식을 취하는 거지. 네. 자기 패션을 과시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크리스티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게 닥치는 현실들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여자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네. 위험에 빠진 여자를 같이 도와준 협력자가 크리스티안에게서 지갑을 훔쳐가죠. 네. 그리고 크리스티안이 편의점에 갔는데 한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 미안하지만 현금이 없다. 먹을 거는 사줄 수 있는데 먹을 거 사줄까 그랬더니 치킨 치아바타 사달라고. 양파는 빼고. 그랬더니 그 사주려고 그랬더니 양파는 빼달라고 또 까다롭게 구니까 빡치니까 양파 네가 뺏어 먹어 이러면서 거의 던져주죠. 이런 불편한 상황. 그리고 크리스티안한테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벌어지는 엑스로얄 뮤지엄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틱장이 같은 사람이 불쾌한 욕설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그쵸. 그리고 또 불편한 상황이 아이들이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되죠.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화제가 되고 있다. 알고 보니까 크리스티안은 모르는 동영상이었고 그래서 이 짐을 잠깐 맡아줄 사람을 찾는데 이 전화 받기 전에 노숙자가 와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쫓아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누군가한테 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노숙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청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노숙자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이 불쾌한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또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오는데 자기가 도둑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이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의 거주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거기가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그쵸. 어디 사는지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집에 협박장을 돌립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반응이 와가지고 지갑이 크리스티안에게 돌아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엉뚱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 의해서 도둑으로 몰린 거죠. 그쵸. 협박장을 읽고서 자기 아들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혼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빡쳐가지고 크리스티안을 추적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아이를 내쫓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막상 없는 번호야. 그래서 동영상으로 사과를 하게 되는 크리스티안이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들과 더스케어라고 하는 그 예술 전시관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크리스티안은 자기의 허위를 결국 깨지 못하거든. 심지어 소년에게 사과를 할 때조차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지. 솔직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그대로 표현한 적이 없고 위신이 손상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년에게 사과를 할 때조차도 다른 명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자기 자신의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담론 속의 하나의 표본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버리면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이 가려지는 거잖아 그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자아 도취하는 인물이죠. 영화 끝까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물관과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디너쇼 자리죠. 디너쇼 자리에서 행위예술가가 공연을 하면서 유인원 흉내를 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과 허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인지 실제 상황인지 모를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다들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극단적인 방식으로 수습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이라는 남자가 말하자면 이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예술계 혹은 스웨덴 지식인 사회의 샘플인 거죠. 뭐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쵸. 예술인지 현실인지 어느 선을 넘나들지 못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체면과 허위식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설정이 이 사람이 수석 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정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작품도 하필 더스케어라고 하는 도덕적인 작품인 거잖아요. 수석 큐레이터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관객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취해 있죠. 근데 이런 예술 전시를 어떻게 알릴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그 물 끼얹는 거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유명하긴 하던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엄청 사람들이 하더라, 유명인들이. 뭐 재밌어 보이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제서야 이거 루게리병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사실 본질은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쯤 되면. 그치. 루게리병이라고 하는 취지는 목표. 중요하지 않고 목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화제성이 되는 거,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 그냥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인지 더스케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도 말이 안 되는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 더스케어라고 하는 공간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위해야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속에서 어린아이를 파괴시켜버리죠. 소녀가 폭탄에 터져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쵸. 그게 광고로 배포가 되고. 그쵸. 캠페인처럼 나가야 되는 광고인데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루게리병과는 상관없이 좀 더 화제가 되는 방향으로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크리스티안과도 일치가 돼요. 청소부가 실수로 자갈을 빨아들이잖아요, 청소기로. 그치. 그때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고 직원이 물었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갈 주워와서 사진 찍은 거대로 그냥 복원시켜 놓자. 그거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의 태도가 그렇고 이 전시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지. 이 말인즉슨 크리스티안이 결국 스웨덴의 지식층 그리고 예술가의 계층, 현대인의 모습의 표본이라면 결국 스웨덴의 사회 구조 자체도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예술로 포괄이 되는 교양적인 삶이라는 게 아주 불안정한 토대에 놓여 있다는 거지. 아주 솔리드해 보이고 엄격한 체계를 갖춘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술이라는 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틱장애를 가진 사람의 소음에도 그것이 위태위태해지는 거고, 그리고 행위예술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폭력스러운 사태에 의해서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계기들이, 아주 작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순간 이 예술계 그리고 혹은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는 금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지.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고,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고 모두가 고담준론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끼리 금칠하면서 서로 체면칠해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 도금이 벗겨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작은 것에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 정글과 다를 바 없는 유인원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사회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사실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가상의 구성물이고 가언적인 합의물에 불과한 거지. 허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오히려 인간적인 본질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번영이 된다는 거지. 이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스퀘어지. 이 영화에서는 스퀘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더 스퀘어부터가 스퀘어고, 박물관도 스퀘어고, 노트북도 스퀘어고, 스마트폰도 스퀘어죠. 그리고 스퀘어란 사각형이란 뜻도 있지만 광장이란 뜻도 있잖아. 그쵸.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아고라에서 모두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윤리를 함께 하고 사회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광장의 이념이잖아.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에 갇혀있고 노트북에 갇혀있고 모니터 화면으로 협박장이나 보내고 네모난 협박장이지 이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사각형의 자동문 사이에 노숙자는 다리 깔고 누워있고 광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광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란 거지.
열린 광장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같은 광장인 거고 그 감옥 같은 광장에선 난민도 도와주지 않고 빈민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선비들만이 군자들만이 뽐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뽐내지 않는 척. 그런 역설적인 아이러니와 작품의 주제의식을 사각형이 잘 형성하고 있다. 열린 사회의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사각틀에서는 이 사회를 위협하는 난민이랄지 노숙자랄지 뭐 그런 것들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도 위협당하는 사회라면은 이것들을 당연히 배척하고 내쫓으려고 하겠죠. 그 와중에서 예술로서 품으려고 하는 이런 전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사회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인원 행세를 하면서 깝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서도 공격받은 것 두 가지가 저것은 난민을 형상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난민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거다라고 난민이 직접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한테 공격을 하고 또 한 명의 기자는 아니 저렇게 여자애를 폭탄으로 파괴하는 것도 예술의 한 모습이 아니냐. 그것을 큐레이터 본인이 자기 검열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죠. 책임감 없다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게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 꺼려하고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왔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반되는 입장의 질문들이 같은 공간에서 펼쳐지는데도 사람들은 태연하게 있지. 왜냐면은 이 공간은 다양해야 되니까. 우리는 열린 사람들이니까 난민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기자의 힐난에도 일리가 있는 거지. 그것들은 다 관용해야 되는 거고. 그런 윤리적 허용 그리고 지적 허용을 보여준다.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대사가 저는 제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GPS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부하 직원이 추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부하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미카엘. 협박 편지를 써라. 그래도 되는 건가? 크리스티안이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래서 너네 북유럽 호구 새끼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재밌는 게 미카엘이 크리스티안한테 너무 당신은 스웨덴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덴마크 배우고 덴마크어를 쓴단 말이지. 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의 사회상 그런 것들을 크리스티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완전 호구 같고 북유럽 감성에 젖어가지고 무슨 이걸 도와야 되느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네. 삶은 치열하고 밥 벌어먹기도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뭐 저런 교양 떠는 생각이나 하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 자동차 안에서 저스티스를 틀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함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의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은 고담준론을 하다 보면은 그 고담준론에 취해서 자기도 고담준론하는 사람인 걸로 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알맹이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술을 빙자한 폭력 사태에도 대처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술적인 공간, 윤리적인 공간에 이물질이 개입했을 때도 대처를 못하는 거고 소통의 거품만 엄청나게 자라있지 사실 실천적인, 경험적인, 근육적인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지. 머리만 돌아가고 말만 늘어놓을 수 있는 거지 몸으로는 뭔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말잔치가 그 사회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고 세상이란 말이야. 그 말잔치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인 거고 그것이 이제는 아주 거대해지고 단단해져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관공서 가면은 다 서류 직접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행정을 처리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실체 없는 객체를 활용해서 다 관공서에 접수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사실 효율적이고.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라는 거대 네트워크가 사라진다고 쳐봐. 전쟁이 났어. 뭐 우주인이 습격을 했어. 그러면 그거 써먹을 수 없게 되잖아. 사람들은 그럼 공황에 빠지겠지. 또는 그것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고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더 고차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실체 얻게 되고 알맹이 얻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의 맥락에서 동상을 옮기다가 동상이 부러져가지고 아주 대가리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거든. 네,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사실 그게 500년 전 일이었으면은 누군가 사형당했을 수도 있을 그치. 엄청난 일인데 지금 와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립한 광장에선 그런 실체는 필요 없거든. 또 다른 실체가 필요하거든. 그런 것도 확실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재가 적절하긴 한 게 이런 류의 영화들이나 뭐 예술작품들은 결국 문명 비판이 되잖아. 도시인 비판이 되는 거고. 근데 현대 문명의 정점 하면은 어디야? 스웨덴 북유럽이거든. 예테보리고 스톡홀름이고 이런 거지. 현대 사회에서 정신의 정점, 문명의 정점, 도시성의 정점에 도달한 공간에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소재이긴 한 거지. 북유럽도 저러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복지가 먹여 살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건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찌질하지 않게 산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실체 없는 삶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는 정반대 방향이기도 한 거고. 소재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주인공의 묘사부터 해서 너무 피상적이다. 그리고 전형적이고 예상 가능하고 관객이 기대한 그대로를 보여준다. 북유럽 나오고 지식인 나오고 뭐 저놈들이 교양인인 척 하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작살나는 이야기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예측할 수 있거든. 근데 딱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인물들에게서 무언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호소력 있는 스토리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물,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인물, 그냥 단순히 표리부동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에 진짜 배기가 있고 근본력으로 충실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살아가다 보니까 난관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약점들, 이제까지 문명과 교양의 이름으로 가리워왔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부분이잖아. 그게 더 재밌는 거고.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병신들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네. 그 점에서 전복성이 떨어지는 거지. 당연한 귀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복적일 게 없거든. 오히려 클리셰에 가까운 거고. 그 점에서 재치가 있긴 하지만 미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크리스티앙이 두 자녀를 데리고 전시관을 구경시켜주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1950년도에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목걸이를 해서 내보냈는데 뭐 옛날에는 다 애는 키워야 되는 대상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위험한 사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미스 의견대로 피상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여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크리스티앙이 어떤 허세를 보여주는 일면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크리스티앙이 요즘 세상은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근데 정작 이놈은 그 말세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실 어떤 일에도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이라는 풍자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더라고. 나는 그 말세야 말세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꼰대고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실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 그치.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 봤을 때 맨 처음에 많이 놀랐던 거는 그 소매치기를 당한 다음에 신기하지 않냐?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 아니 이런 일이 생겨 이 세상에. 되게 신박한 접근이잖아. 그런 접근이 너무 신선했는데 옛날 세상이랑 너무 다른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스미스가 얘기하는 캐릭터의 깊이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주인공이 얄팍한 인물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다른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사건이나 인물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 다른 나머지 인물들은 오히려 크리스티앙의 위선성과 허약성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거든.
그 점에서 어차피 병신이 병신짓 하는 영화인 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한 가지 두둔을 하자면 마지막 장면쯤 와서 이제 두 딸이 치어리더를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렇지. 또 사각틀에서 열심히 치어리딩을 하는데 퍼포먼스 펼쳐서 막 실수를 했는데 코치가 와가지고 이런 거에 자책하지 말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시선을 잠깐 보여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뽕으로 전락한다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규율 맞게 진정성 있게 공연을 하고 와서 딸들도 아버지도 그 고향감에 취한 상태로 사과하러 가자 라고 해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소년을 찾아가잖아. 하지만 그곳은 그 소년이 사는 곳도 아니었고 엉뚱한 사람이 대꾸를 한단 말이지. 그쵸. 결국은 헛발질 한 거고 사실은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감흥에 취해서 자신들이 지금만큼은 진짜다라는 그런 착각에 취해가지고 발길을 옮긴 거잖아. 마치 초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 와서 집에서 설거지 갑자기 하는 것처럼. 그치. 촛불 켜놓고서 엄마 이야기 하면서 울던 애들이 하루 효도하고 끝나는 것과 비슷한 거지. 네. 거의 마무리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초현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침팬지 등장해서 신문 같은 걸 읽어요. 그리고 여기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 옆에 침팬지가 자기 얼굴에 분칠도 해요. 이 장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텀은 원숭이다 이거지. 인간이. 그리고 그리 재치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게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야 뭐 이런 류의 이야기잖아. 그쵸. 너무 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유인원도 기르고 살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이야 라는 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재밌는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초현실이 아니라 현실이었어. 이게 또 나중에 디너쇼에서의 유인원 퍼포먼스하고 이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직설적으로 보이는 요소라서 그렇게 창조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영화 맨 처음에 시작하고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치 홍상수의 찌질남이 북유럽으로 가서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그 콘돔에서 사정한 정액을 주려 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홍상수가 써먹어도 재밌을 만한 요소인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웃겼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굳이 여기서 일어난 영화의 일을 한국 현실과 북유럽이 아닌 다른 데서 치환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에 가깝잖아요. 그냥 사실 현실 하루하루 살기 더 바쁘고 불쌍한 사람과의 공존? 씨발 내가 불쌍한데 내가 지금 내일 당장 뭘 먹어야 될지 이 40도 되는 더위에서 내 입에 풀칠할지도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예술적인 더스케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공존하고 그걸 얘기한다? 윗사람들은 저렇게 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하지 못한 측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감독의 전작과 맞물려서 비인간적인 동물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임상실험 같은 느낌도 나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사각형의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결국 사과하지 못하는 크리스티안과 가만히 쳐다본 두 딸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무언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은 좀 더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리저리 에피소드들 자기가 현실에서 겪었던 재미있을 만한 썰들을 버무려 놓고 이야기는 던져줬으니까 마음껏 감상하고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래도 걷어들여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점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네모에 관한 스퀘어에 관한 메타포랄지 구도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사각형의 계단을 무한히 오르는 그 장면도 화면이 굉장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음악도 괜찮았는데 음향이 좋았다. 인간들을 불쾌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음향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이게 북유럽 이야기라고 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생각하진 않은 게 한국이야말로 더스퀘어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을 더스케어로 만든 거는 뭐냐? 박근혜 목을 땄거든요. 우리는 박근혜 목을 땄고 수구 적폐들을 작살냈고 자한당 지지들을 보면서 윤리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고 평창올림픽 하면서 월드컵 나간 대표팀 선수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풍요롭고 목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어떤 삶의 거품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거품은 거품인지라 쉽게 미천이 들어가는 거지. 뭐 당장 난민 500명 들어보니까 인터넷이 요동을 치고 그쵸. 메가리다 일베다 준동을 하니까 상호 마녀 사냥 같은 분위기가 횡행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목 따봐야 결국 동물 싸움이라는 거지. 동물의 왕국이고. 네. 그게 2018년 한국의 삶 아니야. 우리도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점에서 사실 도시인의 삶이라는 게, 문명인의 삶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북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소재이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결국 소재만 재밌는 영화이다 싶고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 자체가 더스케어다. 사실 이런 영화의 교훈은 결국 반성이잖아. 우리의 삶을 반성하시오. 뭐 이런 거잖아. 도시 문명에 취한, 고도의 정신 문명의 승리에 취한 서구인의 나태함을 반성하자. 뭐 이런 영화란 말이지 결국. 그쵸. 근데 반성이라는 것만큼 나르시시즘적인 게 없거든. 반성은 자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일 놈입니다 라는 것만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없잖아. 또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서 반성에 스스로가 취한 채 거기에만 천착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기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버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와 비슷하게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이 영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서구적인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세우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결국은 황금종려상을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 거품이 어딨냐는 거지. 그거만큼 허위적인 게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옥자를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퀄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고 이런 거에 대단하고 고결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반성에 취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는 얼마나 멋진가 뭐 이런 거지. 그쵸. 사실은 미술작품 망가져도 그냥 거기 그냥 대충 끼워놓으면 아무도 몰라. 너도 까먹을걸. 이런 영화인데. 그쵸. 사실 이거 보고 뭐 수련회나 다름없잖아. 보고 집에 가다가 아 비기슈 하나 사드려야겠네 라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되면 아 덧없으니까 넘어가자 뭐 이렇게 되는. 깐영화제가 수련회가 된 거야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옥자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고기인 개뿔 개고기도 먹는데 그런 것들이 참. 저희가 오늘 다루었던 영화 더 스퀘어였고 다음 주에는 스미스 군이 선정한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